자, 불안의 유형이 있는데 불안의 유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현실적 불안입니다. 이 현실적인 불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현실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의 위협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아의 위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은, 자, 두 번째로는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자, 신경증적 불안을 간단하게 말하면 신경증하고 연관성 있는 것이 원초화입니다. 그래서 원초화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경증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신경증적 불안의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원초화와 그 다음에 자아 간 갈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풀어 쓴다면 원초화가 위협을 당한다 했으니 원초화와 그 다음 자아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덕적 불안이었습니다. 도덕적 불안. 이 도덕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초자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초자아의 위협과 연관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원초와 자아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초자아 간의 갈등이다. 여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자아와 그 다음에 초자아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자아가 위협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적인 불안이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고, 원초아가 위협을 받을 때나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원초아가 위협받을 때는 신경증적 불안이라 하고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는 도덕적 불안이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라는 걸 쓴다.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 내용으로 들어가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의한 발달 단계입니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남근기가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기의 동의어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강기에서는 애착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 주요한 발달 과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기 배변 훈련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소변 가리기, 적절한 배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격이 잘못 형성되면 바로 이것도 잘못 형성될 수 있겠죠. 자, 구강 공격적 성격, 구강 수동적 성격은 잘못 발달된 것이고, 학문 보위적 성격, 다른 말로 학문 강박적 성격이라 합니다. 학문 폭발적 성격도 잘못 형성된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강 공격적과 구강 수동적 성격,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학문기에서는 학문 폭발적 성격과 학문 보유적 또는 강박적 성격이라 하죠. 상당히 지저분함 이런 것은 폭발적, 깔끔함 이런 것은 강박적 보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근기 때는 초자아가
형성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콤플렉스 해결입니다. 자, 콤플렉스가 발생하는데 그 콤플렉스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두 가지가 있죠.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자, 이 남아는 이성 부모인 엄마에 대한 사랑, 여아는 이성 부모에 대한 아빠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해결하는 방법은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다.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을 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이성 부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성 부모가 아니라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로 컴플렉스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기입니다. 잠재기 잠복기는 이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 나누었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성적 본능 에너지인 리비도의 분포, 리비도 분포에 따라 나눈 건데, 자, 이 잠복기 잠재기는 리비도가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잠복된 겁니다. 따라서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잠복되었으니 이때는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동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주된 과업이 됩니다. 리비도가 잠복됐다,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승화현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했었죠. 자,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이전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생애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전생애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생식기는 다시 이성 친구에게 동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잠복기라 했다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 이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생식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내용은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의 내용에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인 리비도 말씀드렸었죠. 고착,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에 나와 있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특징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좀 작성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거기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를 보면 생식기가 바로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이전까지다. 전생에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방어기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었고요. 자아 방어기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안나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자아 방어기제의 개념을 보면 개인이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붕괴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고나 행동 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불안 감소를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었죠. 자아 방어기제이니 이 방어기제는 자아를 보호할, 디펜스할 목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특성입니다. 자아 방어기제는 병적 행동이 아닙니다. 정상적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의 수준이나 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출제 포인트는 바로 방어기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에서 사례가 나오든 개념이 나오든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죠. 자, 적절한 방어기제 사용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사용은 병리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어기제 정상성과 병리성의 기준이 있는데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어기제의 가지수입니다. 그 가지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균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어의 강도입니다. 방어의 강도는 사용하는 빈도 횟수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방어의 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연령에 적절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는 발달 후반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병리적이다라고 해요. 퇴행은 발달 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는 발달 후반에 나타나는데 이걸 발달 전기에 많이 썼다 그러면 병리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이 다 감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형, 방어의 강도, 그 다음에 연령의 적절성, 철회 가능성 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병리적이냐 아니면 정상적이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 들어갑니다.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억압부터 쭉 나오는데 방어기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쭉 넘기시면 17번 지성화, 주지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잘 나오는 것들만 좀 세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독 잘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별표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억압 별표, 2번 반동 형성 별표, 3번 퇴행 별표, 그 다음에 6번 합리화 별표,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7번 대치, 8번 전치가 있는데 전치가 좀 더 중요합니다. 8번 전치 별표, 9번 투사 별표, 그 다음에 11번 부정 별표, 12번 승화 별표, 13번 해리 별표, 14번 내면화 내사 투입 별표,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이 2가지 비교해야 되거든요. 15번 전환, 16번 신체화까지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억압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개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그 밑줄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억압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의식적 정신기제입니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기제입니다. 우선 방어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어기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자아 보호, 그 다음에 불안 감소의 목적이 있다. 딱 3가지만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의식적 사용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의식적 사용이라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한 번에 한 가지만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세 번째, 병리적인 증거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병리적일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반대로 방어기제는 병리적 또는 정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병리적인 증거다라고 확정을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병리적이냐 정상적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 아시죠? 균형,
가지수, 방어의 강도, 사용 횟수, 연령의 적절성, 철회 가능성,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형 봅니다. 유형은 첫 번째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어기제라 했습니다. 억압을 통해 자아는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등을 그 다음에 가로 묶어주세요.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대개 이제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그러한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화되는 것을 막고 무의식 영역으로 누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억압입니다. 억압과 억제는 다르다고 그래요. 억제는 의식적으로 하는 작용이고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자명종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한다든지 하기 싫고 귀찮은 과제를 하지 않고 깜빡 잊었다고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형에서 1번 억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개념만 적어 드릴 겁니다. 자, 이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는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시켜가 중요했죠. 의식화를 막습니다. 의식화 막기 위해 무의식 영역으로 앞에 있는 단어에서 하나만 쓰겠습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충동 등을 억누르는 건데 거기에서 추방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방시킴. 이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의식화되지 못하게 충동 등을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시키는 것, 억누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반동 형성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충동, 감정을 그와는 정반대, 그 자리에 동그라미, 정반대의 강한 욕구나 감정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방어기제로서 무의식적 기제입니다. 속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운 녀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남편 앞에서 그를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 했으니 정반대로 행동, 정반대의 어떤 욕구나 감정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표현했네요. 이게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두 번째,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정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동 형성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행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거나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 그러면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기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후퇴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퇴행입니다. 퇴행은 이전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퇴행이라 한다. 퇴행은 이게 퇴행이라고 되죠. 퇴행입니다. 자, 4살 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되게 이제 사랑을 뺏기죠. 그러면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다시 젖먹이대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아이같이 졸라댄다면 이것도 퇴행이라고 할 수 있죠. 동일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역할을 따라서, 자, 이 따라서는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자기 일부로 삼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2번 정도가 청소년 이해론에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는다의 동그라미. 강한 성적 욕망이 있는 여자가 화려한 여배우와 동일시, 즉 닮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동일시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